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런 아직까지 유행이 끝나지 않았죠. 물론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서 모임이라든가 영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또 이런 철일 때에 감기 걸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읽을 책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미셸 파스트로의 파랑의 역사, 파란색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파란색 보시면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녀서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 사실 어떤 색깔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을 이렇게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은 아니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색깔을 보면서 내가 받은 느낌은 색 그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색을 해석하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해석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반드시 반영됩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미셸 파스트로는 유럽,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파란색을 이해한 역사를 되짚어 올라갑니다. 검은색과 혼동돼서 이름조차 없었던 색깔, 그리고 야만인의 색깔에서 경건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바뀌고 끝내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프랑스 자체를 상징하는 색이 된 파란색. 그 파란색의 역사를 미셸 파스트로의 파랑의 역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파란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는지를 파란색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이나 글, 연설 같은 것들의 맥락에서 짚어낸다거나 혹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예술 작품들 혹은 꼭 위대하진 않더라도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예술 작품들에서 파란색이 어떤 식으로 쓰였나 이런 것들을 자료 삼아서 파란색의 해석의 역사를 이렇게 쭉 풀어내는 작업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의 특징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책을 쓰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글은 다 읽어봐야 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적당한 분량의 책이나 자료로 내놓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무척 재밌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책을 읽으셨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랑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으니까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파란색이 되어야겠죠. 또 이제 프랑스 역사가가 쓴 책이니까 이제 막간 상식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프랑스어로 제가 프랑스어 발음은 잘 할 줄 몰라서 프랑스어로 파랑은 르 블루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복수형으로 읽으면 레 블레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프랑스어에서 레 블레라고 하면은 파랑색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레 블레라고 하는 게. 그리고 파란색이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프랑스인들이 파란색을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프랑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파란색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왔나 이걸 쭉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 파란색은 옛날에는 심지어 파란색을 가리키는 단어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면서 미셸 파스트로라는 역사학자가 색깔을 연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여기에서부터 밝히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유럽의 언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나 고대 라틴어, 고전 라틴어에는 파란색과 1대1로 대응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다가 파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색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늘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파란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들이 바다색이나 하늘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뭐 요런 파란색, 혹은 이 옆에 판에 나오고 있는 뭐 요런 파란색, 이런 파란색을 가리키는 데에 과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고대 로마 사람들이 하늘색이나 바다색이라는 단어를 썼겠는가? 이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철학적 쟁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던 파란색과 우리가 보는 파란색이 과연 같을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조명에 따라서 그 색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이런 파란색으로 보이겠지만 앞에 이 조명들이 꺼지면 뭐 이건 또 다른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또 그 파란색, 1000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했던 뭐 어떤 미술 작품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미술 작품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파란색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작품에도 그대로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 한 작품은 당연히 거기에 쓰였던 뭐 물감 같은 것들의 화학적 상태가 변하면서 색깔도 같이 변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파란색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연구할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사실 이런 특히 이제 역사학자들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연구의 어려움에 관한 토로 같은 것들인데, 여전히 뭐 철학이나 언어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미셸 파스트로는 파란색에 관한 어떤 자료들, 뭐 프랑스어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시대별로 파란색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었는가를 굉장히 간결하고 압축해서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유럽 문화에는 파란색을 가리키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맥락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야만인의 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전투를 치를 때 병사들이 이렇게 얼굴에다가 파란색을 막 칠하고 화장을 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만인의 색깔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게르만인들이 이제 서기 4세기, 5세기쯤이 되면은 점점 남하에서 로마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는 요 색깔이 유럽 문화에서 좀 의미 있는 색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게르만족들은 파란색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굴에 막 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상이 최초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미셸 파스트로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에도 여전히 파란색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라틴어 쓰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림이나 혹은 또 중세 후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파란색을 가리킬 때
검은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을 칠해 놓은 그림을 소개하는 글에 검은색 천을 염색하고 있는 뭐 직물업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검은색을 누가 쓰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주로 신부님, 사제들 그리고 수녀님들이 입는 옷이 검은색이잖아요. 제 옷도 검은색이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이라고 하는 그 검은색 말고 굉장히 짙은 파란색 옷도 같이 입었다는 것이죠. 뭐 요새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입는 옷 중에도 종종 그런 색깔의 옷을 볼 수 있죠. 그 흔히 감색이라고 하죠. 예, 그런 옷들을 이제 성직자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특히 짙은 파란색이 종교적 의미, 즉 경건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는 색깔로 그 의미가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맘때쯤에 여러분이 책이나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혹은 직접 가셔서 보셨을 수도 있는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유리 조각에도 파랗게 염색을 해놓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에는 이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은 정치 권력자들, 뭐 왕이죠. 왕이나 귀족들이 슬슬 파란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고귀함, 노블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라고 하는 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파란색의 어떤 사회학의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파스트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이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5세기 말, 15세기 말이죠. 네, 1400년대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파란색을 내기 위해서 염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만들 때 어려우면 염료값은 당연히 비쌀 것이고 그 비싼 옷을 비싼 염료로 염색한 옷도 당연히 비쌀 것이고 그 비싼 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돈이 대단히 많은 귀족으로 한정이 되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파란색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띠는 데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파스트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정이 좀 1600년대를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근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에 들어서면은 좀 사정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파란색을 낼 때 쓰던 염료 대신 그 아주 싼 값에 더 진하게 물을 들일 수 있는 새로운 염료가 수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청바지에 쓰는 인디고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염료는 주로 인도에서 생산이 되어서 그 원료 상태로 그 유럽으로 수입이 된 다음에 유럽에서 염료로 가공을 해서 천을 염색을 하는 데 쓰였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쓰던 파란색 염료보다 가격이 훨씬 싸고 또 인도에서만 재배했을 뿐만 아니라 요식물을 가져다가 아메리카에서 노예 노동을 시킴으로써 재배를 해서 굉장히 싼 값에 생산이 되었고 그래서 파란색 물을 들인 천도 당연히 가격이 확 내려갔고 그러면서 시장에 많이 풀렸는데 이 파란색에 경건함과 고귀함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많이 사고 이러면서 파란색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졌다라고 하네요. 그 결과를 제가 자주 입는다고 소개드렸던 그 청바지에서 우리가 또 그 결과 중에 하나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뉴턴의 광학 연구 때문입니다. 그 뉴턴이 뭐 물리학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대단한 연구 성과를 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흰색이라고 하는 빛이 사실은 흰색이라는 독립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응축돼서 하나에 딱 비치다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래서 프리즘
같은 걸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촥 빛이 나눠지는 걸 보여줬는데, 그렇게 빛이 촥 하고 나눠질 때에 그 나눠지는 빛 중에 유난히 잘 띄는 색깔 중에 하나가 파란색인 거죠. 이거는 뭐 실험을 해보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파란색이 빛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색이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하는데 뉴턴의 연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고 염료가 싼 값으로 대량에 들어오면서 파란색 옷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군인들은 규모가 크고 얘네들한테 똑같은 색깔의 옷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파란색 옷을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싼 값에 많은 파란색 옷을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프랑스 혁명에 가담을 해서 왕을 죽이는 데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이 됩니다. 이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의 색깔 말이죠. 그리고 이 영향을 지금 우리도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대표팀 레블레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 국기가 3색기죠.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이 3색기가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굳어진 시점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시점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3색 중에 하나로 파란색을 넣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파란색은 뭐 유럽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파란색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파란색을 바라보는 어떤 역사,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앞에서 제가 파란색이 이 유럽 전통에서는 고대에 이름이 없는 색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거였습니다. 왜 여러분 푸르다라는 표현 아시죠? 근데 푸르다는 바다도 푸르고 풀도 푸르잖아요? 근데 그 둘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죠. 그 왜 푸르다라는 표현을 둘 양쪽에 다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나라의 파랑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 혹은 나아가서 역사 혹은 사회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이라면은 소논문 주제 같은 걸로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책 파스트로의 파랑의 역사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아주 딱 맞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같은 작가 미셸 파스트로의 빨강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랑의 역사에서도, 이 책 안에서도 빨간색이 종종 언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색깔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파랑을 보고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파랑이 하나의 그림 속에서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색깔 체계 속에서 다른 색깔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도 빨간색에 관한 언급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역사가 당연히 빨간색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이 책에 잠깐 언급된 바에 따르면 빨간색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유럽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쭉쭉쭉 거쳐서 지금은 빨간색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좌파 혹은 생물학에서는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과연 이런 상징들을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과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셸 파스트로의 파랑의 역사라는 책 소개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제목을 아실 겁니다.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출간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서 굉장히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책인 만큼 한 번쯤 깊게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